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장전마을 사태를 기록한 백서가 나왔습니다. 장전마을 백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투쟁, 원인 규명 과정, 그리고 오염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기록했습니다. 백서 발간에 참여한 두 분을 모시고 장전마을 20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훈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세훈입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회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활동을 20년 동안 장전마을에 대해서 생생하게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또 이번에 백서를 작성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도적으로 하신 분인데요. 우선은 이제 장전마을 사태 20년을 기록한 백서, 이 발간되기까지 직접 쓰시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백서 발간의 취지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훈 박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예, 장전마을 사태가 지난 19년 12월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참여했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장전마을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관련된 활동과 자료들을 백서로 기록 정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이 백서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의미로는 우선 마을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서 보통 피해자로서 수동적이고 소극적 대응에 있는 대응자로서 남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투쟁 당사자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문제는 지역이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 전문가, 그다음에 사회활동, 사회단체 활동가, 그다음에 정치인, 법조인들이 서로 협동하여 이 문제를 극복했던 어떤 협동 체계의 하나의 산실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전라북도를 넘어서 장전마을의 환경피해 원인 찾기와 역학적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국내 역학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언론인들,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숨은 역할들을 보여주는 하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전마을 백서가 하나의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손문선 대표께서도 좀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전마을 집단암 발병 사건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때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주민들이 암에 걸려서 엄청나게 사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쭉 받아왔는데, 그리고 관련 기록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전마을 환경 참사가 왜 발생했을까, 원인, 그리고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호소하고 싸웠을까, 해결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교훈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앞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어쨌든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해도 이거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기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억적 측면이 무척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전마을 사건은 특이하게도 주민들과 전문가,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정치가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환경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장전마을 해결 과정을 좀 교훈 삼아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뭐 20년 동안 온갖 고비들을 넘어왔고,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20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버넌스적인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좀 큰
발판이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 전범이 좀 마련되지 않는가 그렇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정전마을의 어떤 그 사태의 어떤 시작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 암발병,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 말까지 국립암센터 이렇게 암 환자 등록 현황이 33명으로 현재 조사가 됐는데요. 네, 90명의 주민이 사는 동네 작은 마을에서 33명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 피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암 환자 발생은 2001년 비료 공장의 가동 시기부터 나타나는데 네, 가동 시기가 지날수록 더욱 확진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2007년도 전까지는 한두 명 나타나다가 2008년도부터는 3명, 4명씩 확진자들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년마을 주민들의 그런 암 환자 사건들 같은 경우는 여러 암종도 여러 가지겠지만 공장 가동 시기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통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암 발병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이 생활 변화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뭐 악취, 뭐 폐수, 매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어떤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비료 공장이 2001년도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때 주민들은 이런 환경 특히 악취 문제가 심할 거라고 예상하고 반대를 했고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악취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독한 뭐 분진,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든지, 뭐 가축들이 뭐 시름시름 죽어간다든지, 아니면 구역질이 나서 뭐 논밭에서 작업을 할 수 어렵다. 이런 내용들의 이런 내용이 익산의 모 일간지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민생활에서는 농작물이나 아니면 빨래, 세탁물 같은 경우 얼룩 부분들이 상시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그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차량을 이동해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뭐 좀 실외 놀이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집에는 화분을 놓는다든지 에어컨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공동체가 유지했던 밥마실 문화 자체가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사라졌다는. 동네 볼수 바깥을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 예. 실외 생활보다는 실내 생활을 할 수밖에 예. 없었다. 이 폐수 문제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폐수 문제는 어땠습니까? 폐수는 공장 가동 이후 몇 번 무단 방류를 통해서 네. 공장 아래에 있는, 지금은 장전 마을로 보면은 그 지하수의 발원지 쪽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거기가 오염돼서 뭐 물고기들의 폐사나 우렁 조개들 폐사들이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저수지에 기형 물고기들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 오염 물질로 인해서 변화가 심했는데 이렇다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 대표님. 이 주민들은 이제 건강 문제를 어떤 증세를 호소를 했습니까? 주로 많이 나타난 게 암이었고요. 네. 그리고 피부 질환도 굉장히 아토피 피부 질환. 같이 네. 이렇게 보면 상처를 심할 정도로 심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게 정신적인 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인지 능력도 네. 다른 주변 마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도 뭐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고요. 뭐 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간암 여러 종의 암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특히 여성 피부암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역학조사 결과 정전마을 표준암 발생비를 전국 대비해 보니까 2.05배가 이상 높게 나왔고, 특히 여성 피부암은 전국 대비 25.41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남성 같은 경우 담낭, 담도암에서 16배 이상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손 대표께서 이제 이 암 발병 얘기까지를 일종의 그야말로 이제 여성 피부암 같은 경우는 전국 표준 대비해서 25배 정도가 나왔다고 그런 것은 대단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 발병을 해서 아까도 뭐 90명 중에 33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고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김 박사님. 예.
우선은 환경부에서 시행한 장전마을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 대상 기간이거든요. 네. 총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14명이 사망하셨고 8명이 투병하고요. 네. 한 분이 중보로 암에 걸려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23건이고요. 네. 최근의 기록으로 보면 2020년 12월 작년 말이죠. 익산보건소의 자료로 보면은 사망자가 15분, 한 명 더 늘었죠. 그다음에 네. 투병자가 18명으로 10명 정도 더 늘었는데 이것은 아마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 진단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확인 암 환자도 찾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제 그 조사 기간하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한 암까지 연관성이 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명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15명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그 장전마을로서는 거의 폐허나 다름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함남현 민원대책위원회 그리고 2017년엔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우선 뭐 불편하니까 호소를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2001년도죠. 공장이 가동 시기부터 주민들한테 악취가 너무 심하게 배출이 돼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가축들도 시름시름 앓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비료공장 주변에 있는 10개의 마을하고 지역의 농민회가 함께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장의 악취 배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민원도 제기를 하니까 그때 공장에서 각서까지 써졌거든요. 네. 대기배출 시설을 보강을 하고 만약에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업을 중지하겠다 이런 각서까지 써졌었습니다. 이제 가장 그때 당시 초창기에 그 문제로 하는 것이 악취였군요. 악취죠. 예, 악취 악취부터 송장 이제 타는 냄새 나고 막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각서까지 써주고는 이행을 않는 거예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 네. 농민들이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화가 나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비료공장 진입로를 막거든요. 네. 막는데 그때 그 비료공장에서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요.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주민들이 업무방해로 검찰을 조사받고 가서 벌금 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울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대책 활동을 못하는 시국에 왔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9월에 폐수가 이렇게 소류지로 아까 장점지라고 하는 소류지로 유입돼 가지고 물고기가 집단 떼죽음 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 계속 이것들이 부각이 되고 주민들이나 익산시가 현장 조사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네. 3월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시 대책위원회를 그때 구성했군요. 활동을 하죠. 네. 그때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실제 정확히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 수도를 설치해달라. 네. 그리고 실제 그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시행을 해달라. 그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걸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게 된 것이죠. 네, 초창기에 뭐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좀 투쟁을 하다가 업체 측에서 법적인 그렇죠. 고발을 하게 되고 고통을 많이 법적인 당했다고 처벌을 그러더라고요. 당하게 되니까 좀 그런 그 소강 상태를 지내다가 2017년부터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대책위원회가 쭉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결국은 이제 관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대책위원회가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2017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이 참여를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했겠지만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훈 박사님. 예, 정식 명칭은 익산시 장전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네.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협의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방금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관 공동대책 기구를 장전마을 주민대책협의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데 당시
익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학조사 결과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잘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같이 논의하면서 정부의 조사에 도움을 주는 네. 이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했던 사항들은 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특히 이제 뭐 건강 관련된 요구사항과 뭐 농작물의 조사,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들에 대한 상수도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농산의 처분 과정 부분들에서 향후 이 오염 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에서 중간 보고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었고, 뭐 기타 뭐 공장 매립 폐기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공장의 매립 처분에 관련된 부분들, 장전마을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뭐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그런 걸 극복을 해가면서 이제 건강영향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건강영향조사를 하게 된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법적인 투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제 그 공장 폐쇄 명령도 내리고 그 금강농산 측에서는 반대로 거기에 반대해서 뭐 집행정지 신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하자면 민간 이 건강영향 조사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어떤 시작점이었다. 실질적인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조사를 받아들이게 된 뭐 배경이 뭐 있었습니까? 어쨌든 2017년도 4월에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환경부에 환경보건법에 청원을 넣거든요. 네. 보건법에 보면 주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봤을 때는 환경부 장관한테 청원을 넣을 수 있는데 그때 7월 달에 수용 결정을 해서 네. 정식적으로 역학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청원이 이제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네, 받아들여졌군요.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수용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보건위원회 그다음 전문가위원들이 비료공장하고 주민들 살고 있는 장전마을에 방문해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청취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수용되게 된 결정되게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면 발암물질이 공장이나 마을에서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하는 종류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네. 여성 피부암 발생비가 전라북도나 전국대에 매우 높게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쨌든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가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사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당시에 장전마을 집단암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전국화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지역사회가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 전문가위원들 똘똘 뭉쳐서 계속 이걸 원인규명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론의 압력도 무척 컸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뭐 어떤 그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건강영향조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영양조사는 이제 언제 실제로 착수가 됐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조사가 실시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세훈 박사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청원이 수용된 이후에 이제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조사에 관련돼서 민간 합동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지역 주민이 추천했던 강공원 교수, 김강주 교수, 그다음에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주민 입장에서 그간 지역의 공장의 문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만이 조사가 제대로 될 거다 해서 요청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후 한 3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 용역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주관으로 2017년 12월 8일 날 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주민들한테
그해 12월 29일 날 장전마을협회 와린의 천주교 신등리 공소에서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이제 착수 보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영향 조사 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은 역학적 인과관계를 네.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주 최대의 핵심이고 쟁점이었고 그랬습니다. 인과관계 인정되기까지 뭐 고비가 많아 있을 텐데 최대의 고비는 어떤 문제였는가, 이것이 조금 지금도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역학조사 과정에 저도 이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죠. 공장이 문을 닫은 지 1년 이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당장 굴뚝으로 나가는 대기 배출량 조사도 못 해가지고 다른 공장 가서 조사한다고 전전긍긍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고비는 2019년 6월 달에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민간연구소, 역학조사를 했던 민간연구소가 익산에 와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거든요. 네. 조사한 지 한 1년 반 지나서 하는데 분명히 조사 결과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비료 공장이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관련성이 추정된다라고 애매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예. 그 문구가 그쵸. 관련성 추정. 예. 네. 그리고 왜 관련성 추정이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 수도 적고 네. 바람 이해도도 낮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전에 이미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제 인체에 대한 환경이나 인체 노출 정도를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과학적 인과관계를 해석하기에는 무척 어렵다. 네. 그래서 관련성 추정된다 해서 애매모호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장전마을 사건, 집단화한 발병 사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익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당시에 또 국회에서 이렇게 이정미 국회의원 한노희 소속의 의원께서 국회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관계자들 그다음 민간협의회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서로 간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면서 그때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전문가인 한국역학회의 자문회의를 한번 거쳐보자라고 네. 하는 거고 환경부 입장이 옳은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민간협의회 입장이 옳은지 국회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이걸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네. 합의를 하면서 일단 국면이 전환되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한국역학회에서 환경부 과학원 그다음에 역학회에 있는 전문가들 참여하는 회의에서 이 정도면 역학적 관련성이 충분하다. 정확히 인과관계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 적은 주민수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 내용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서 함께 이렇게 합의가 된 게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 판단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이 결론을 내면서 장전마을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죠. 결국 역학계의 자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의 이제 건강영향조사의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뭐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이제 발표가 됐지 않겠습니까? 김세현 박사님, 그 주요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강농산이란 비료 공장에서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온 건조 과정에서 연초박에 있는 자체 발암 물질이 휘발되어서 네. 그게 공장의 방지시설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마을까지 도달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장과 마을 주민의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판단된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네. 게 정확한 최종 결론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물질, 예. 구체적인 어떤 물질이 과학적으로 뭐 있어야 예. 그것이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질이었습니까, 이 물질이? 여러 유해 물질들이 초기에 거론됐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그 1급 발암 물질로 남을 수 있는 것, 바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물질은 연초박에 네. TSNI라는 니코틴에서 TSNI 요? 만들어진 네. 자체 발암 물질입니다. 니코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폐 연초박, 예. 이 연초박을 그대로 어떤 튜비를 만들게 되면 예. 그 물질이 문제의 예.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말하자면 가공 과정, 열 처리 과정에서 이 물질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 TSNA라는 물질은 TSNA라는 물질. 원래 담배를 생산해서 뭐 건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초기 건조할 때부터 자체적으로 담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성이 됩니다. 건조부터. 예, 네. 그래서 가공 과정에 가면서 이제 네. 양들이 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요게 전체 15개 지점에서 측정했는데 5군데에서 천만다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네. 결론을 낸 것이죠. 문제의 TSNA 예. 이 물질이 이제 나오면서 이걸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인과관계를 뭐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연초박을 쓸 수 있는 공장은 몇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장전마을의 이 역학적 인과관계 인정이 이 정말로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그렇죠. 처음 일이었다. 있는 사건.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우리가 이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 역학계 인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문선 의원님? 장전마을 사건은 정부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처음 인정받는 우리나라 환경피해 역사에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도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사회,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네. 활동을 해서 원인 규명을 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세훈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조사 결과 비료 공장이 주민들한테 불법 행위를 통해서 집단으로 암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뭐 피해구제법이 됐든 각종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의 구제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배상 소송을 해가지고 익산시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민사 조정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인과관계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환경피해 사건을 인정한 게 뭐 진폐증, 가습기 살균제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폐질환이 한 가지만 나온 특이성 질환이었거든요. 네. 근데 장전마을은 여러 가지 암종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특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내 처음으로 비특이성 환경피해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어떤 그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의 전문가들, 활동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이제 금강농산 비료 공장이죠. 이 연초박 가공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어떤 위법성 이것이 지금 복합이 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았겠습니까? 김세훈 박사님이 이 연초박 가공으로 이제 발암물질이 배출이 됐고 가공 자체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뭐 위험성과 위법성의 그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농산의 연초박 가공은 퇴비로 써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비로 쓰는 과정에서 네. 이제 불법이 자행이 된 거죠.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비료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일반 부산물, 식물 부산물들이 필요한데요. 농진청의 비료 공정 규칙에 보면은 연초박은 유기질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연초박이라는 게 담배 생산 회사에서 남은 부산물 찌꺼기인데요.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TSNA, 니코틴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니켈 등 뭐 수도 없는 뭐 보통 한 5,300가지의 어떤 유해 물질이 있고 또 담배에서 발생할 만한 70가지의 어떤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사전 유해성 조사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걸 퇴비든 유기질 비료든 쓰는 것 자체는 취급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기질 비료 쓰면 안 되는 것을 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네, 유기질 비료를 쓰면 안 되는 것을 네. 썼다라고 하는 것다. 이런 과정에서 손 대표님, 이 관리를 해야 될 네. 감독기관이 제대로 관리하는 책임도 그대로 그렇죠. 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런 그 법규 위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전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사건은 첫 번째는 비료공장의 불법 행위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를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을 못해서 발생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법의 허술한 체계 때문에 저는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요. 2016년 9월 달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단속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언론화되고 방송이나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2016년 9월부터 집중적으로 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2017년도 4월 달에 폐쇄명령까지 때리잖아요. 네. 충분히 행정에서 잘 했었다라면 주민들의 환경 피해도 최소화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피해 부분은 악취 문제입니다. 수차례 악취를 어겼거든요. 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지만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도 넣고 했는데도 실제 개선 권고 수준으로 끝났고요. 해당 업체가 이렇게 허용 기준보다 13배 이상 초과 배출했어도 실제 이거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해야 하면 안 될 퇴비 연료로만 사용할 연추박을 이렇게 써서 비료관리법을 위반했는데도 그걸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하는 기관에서 적발을 했지 실제 행정에서 적발을 못했고요. 현재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는 징역형에 있습니다. 네. 공장장도 전부 다 실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악취나 이런 대기오염물질 조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대기배출 시설 중간에 공기 조절 장치도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업 정지를 막게 되고요. 또 하나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여기 이곳에서는 기준 지상이 추가 검출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2017년도 문제가 확산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잖아요. 그때 니켈이 초과 검출되면서 공장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행정에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었다면 주민들 피해는 진즉에 다 막을 수 있었겠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정관청의 이 관리 감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 조사 그리고 인과관계 인정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주민들의 앞으로 남은 과제 지금도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책임과 배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주민들도 상당히 이제 어떤 해결의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세훈 박사님, 지금 이 배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 최종 결론 이후로 이제 장지마을 주민들, 피해자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까지 여러 익산시가 제안한 조정안 부분들을 수용 여부 논의를 여러 번 해왔지만은 네. 배보상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건강관리 대책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 보니 계속 이제 깨졌고요. 그래서 지난 9월 30일 드디어 이 조정이 되어 지금은 뭐 지난달 말까지 화해 권고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총 소송자가 176명 정도 되는데 조정안을 수용한 사람이 한 144명 정도 전반적으로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소송을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늦게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체 소송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한 85% 정도는 이제 화해 결정으로 인해서 조정안으로 해결을 보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소송으로 예. 해결을 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수문선 의원님, 이 책임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책임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지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KTNG가 이제 연초박을 반출을 한 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농진청이 이제 연초박 어떤 관리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도 이번에 좀 완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을 받은 뒤에 익산시장, 전라북도지사, 국무총리 다 사과했거든요. 네. 근데 KTNG하고 농진청만 지금 사과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 안 했다는 거죠.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을 암을 일으킨 대표적인 물질이 연초박이잖아요. 그럼 연초박은 KTNG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을 어쨌든 금강농산에 위탁 처리를 한 게 KTNG였고, 그것도 공짜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넘겨줬거든요. 네. 그럼 그 물질에 의해서 암에 걸렸다라면 도의적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강농산을 위탁할 때 수탁 능력 확인서도 써줬어요, KTNG가. 네. 주민들이 막 2차례 이상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옥에 올라가서 KTNG 사과하라, 책임져라 해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현 사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증인으로 세워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잘 안 해주고 있는 거 보면서 어쨌든 무척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농진청은 KTNG가 KTNG 연초박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한 기관이 농진청이잖아요. 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고시에 의해서 이거를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는데, 그 전에 유해성 실험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허용했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일본에 사길래 국내에서도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뒤늦게 이제 겁을 먹었겠죠. 주민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민간협의회가 책임져라고 하니까 그때 와서 이제 고시에서 퇴비 원료로 이제는 연초박을 빼버립니다. 삭제해서 개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에 실험을 해서 연초박에서 과연 TSNA가 생성이 되는지 이거 실험도 했는데 부숙 과정, 즉 퇴비 생성 과정에서 TSNA가 검출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과학적 실험이나 각종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됐다라면 정말 농진청이 책임진 행정기관이라면 주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뭔가 주민들 힐링이나 치유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지금 앞으로 좀 책임 있는 태도를 좀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KTNG와 농촌진흥청의 책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예. 이 장전마을 사태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분명히 못 받고 정비돼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예, 장전마을 특징을 보면은 우선 농촌 지역이고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쉽게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업체들이 취약한 관리로 인해 제대로 법규나 아니면 뭐 관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요. 이게 이제 장전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 그 업체들이 그간 관리하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 사전 예방의 원칙 차원에서 미관리된 오염 물질 부분들을 찾아서 관리 항목을 놓고 오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기존에 관련된 뭐 폐기물 관리법이나 기타 뭐 대기나 수질 관리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역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2019년도 11월 달에 국회에서 장전마을 피해 사후 발생을 막기 위한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때 여러 이제 개선안이 있는데 그 개선안 중에 하나가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법이 이제 환경보건법이거든요. 네. 이 보건법 안에 역학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도 할 그래서 수 올 있도록. 6월 네. 달에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곳 정도가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에는 이제 훨씬 주민과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환경 보건 문제, 즉 이런 관련된 환경 시설이나 환경 쪽에서 질병이 일어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후에 오염에 의한 영향들을 차단해내는 것, 즉 선제적인 어떤 오염 차단 부분들의 조치를 광역 조사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요. 또 주민들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참 정신적으로 그 많은 고통, 뭐 육체적인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치유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도 여러 가지 뭐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송문선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치유가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환경으로 인한 피해 고통을 좀 벗어나서 원래 삶으로 좀 돌아가야 하는데요. 아마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익산시가 환경 피해 지역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항구적으로 암 치료나 그다음에 피부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라북도가 그리고 익산시가 서로 협력을 해서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에 대한 항목도 지원하기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약속을 했고요. 현재 이제 주민복지센터가 곧 이번에 보니까 준공을 합니다. 네. 아마 여기 공간에서 주민들의 쉼터나 사람들의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마을을 가보니까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이나 정신 이런 부분 예방활동을 여기에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진료소가 지어진다라면 책임있게 거점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치료를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료공장은 지금 익산시가 매입을 해서 익산시 소유로 돼 있거든요. 네. 지금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 회복 센터를 좀 만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회복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의 치유 회복 그런 센터로 활용도 되고 가족 중심형 뭐 생태 문화 체험장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그동안 상처를 입고 뭐 문화, 환경, 생태적인 공간들이 마을 주변에 좀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론은 지역사회 좀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익산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문화활동도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준다라면 주민들이 일상생활 돌아오는데 빨리 돌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전마을 잊지 마시고 좀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네, 것이 그렇죠. 잊혀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잠전마을이라는 지역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전마을 지난 20년 암 발병 사태 시작부터 이후 정리되는 이 시기까지 20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장전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전마을 사태가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의 말씀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김세훈 박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 관련된 암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 오염이 영향을 줄 만한 오염원들이 많이 산재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할 거냐? 결국은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정부와 사회에서 주민들의 정보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우선 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는 있다. 모든 법으로만 한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장전마을 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장전마을은 이 사태 이후로 우선 공장에 있는 폐기물들, 그다음에 오염 토양 부분들도 다 정리했고요. 마을의 농경지 표토들도 다 새 흙으로 다시 쌓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오염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젠가요? 농배수 쪽에서 수달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전마을에 어떤 그 환경적인 오염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건강도 공장이 이제 멎었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심적인 정신적인 부분들에 더한 치유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손문선 의원님도 총리의 말씀을 해주시죠. 예, 농촌 마을에 가보면 지금도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집단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민간협의회로 활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함께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함께했다는 게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서 발간 보고서를 통해서 주민들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교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함께했다라고 하는 게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환경부의 청원 등이 한 12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에서 많은 환경오염 피해를 좀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전마을 사례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비한 환경 법률에 대한 개정 그리고 환경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좀 촉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장전마을 백서는 환경 피해로 고통을 당한 주민들의 피눈물의 기록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이 환경 오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까지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정치권의 노력이 같이 한 지역사회의 역량의 시험대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전마을 사태는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주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